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신뢰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을 텐데요.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강좌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권만의 빅데이터로서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대사별, 분류사별,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정리하고요. 20문제 하나하나 꼼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궁금하신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역대급 난이도였습니다. 제가 본 구급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고요. 일단 표현은 제가 중상으로 했지만은 실제 체감 난이도는 상 혹은 상상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어렵게 출제된 시험이었어요. 생소한 선달을 제시를 해서 이 체감 난이도를 상승시키는가 하면 아주 그 디테일한 연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려웠던 문항을 보면요. 전근대사는 14번, 16번, 19번, 20번이 어려웠고 근현대사의 경우는 15번, 17번, 그리고 18번이 어려웠습니다. 합격 커트는요. 고민을 했어요. 70, 75로 해야 하나, 75에서 80으로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일단은 75에서 80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자, 출제 비율을 보면요. 전근대사는 13문제, 근현대사가 7문제 나오는데 보통 14대 6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근현대사가 그래도 조금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시대사별 출제 비중에서 선사시대 파트가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같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라도 수능이다 그러면은 선사시대에선 꼭 문제를 내주는데요. 선사시대에서 문제를 아예 안 내고 이런 거는 글쎄요. 좀 당혹스러웠다. 자, 두 번째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정치사가 12문제, 문화사 4문제, 경제사에 2문제씩 해서 분류사별 출제 비율은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행정이에요. 자, 통일신라인데요.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을 합니다. 민정문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자, 정답이고요. 자, 발해입니다. 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과 현에 수령을 파견했다고 그러는데 요건 조선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고려입니다. 촌락지배 방식으로 면리제 나오는데 면리제도 역시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자, 조선 향리 통제를 위해서 사심관을 파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심관 제도는 고려시대 왕건이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갑과 을의 단판 이후에, 자, 지금 단판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단판 이후에 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 소유인데 왜 우리 땅을 침범하냐? 그러니까 을이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더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했었던 서희의 단판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 있는 을은요. 고려시대 1차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서희 장군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서희의 단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을 설치했다 그러는데 이건 동북구성 설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윤관 장군과 관련된 내용이 되고요. 요거는 여진과 관련된 거지 거란의 1, 2, 3차 침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귀주대첩이라고 나오는데 귀주대첩은 3차 거란과의 전쟁으로서 강감찬 장군과 관련이 된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을, 즉 서희의 활동을 묻는 거잖아요. 서희는 뭘 했을까요? 강동 6주를 경략, 즉 획득했다. 요것이 정답이 되겠죠. 자, 천리장성 축조는 3차 거란의 침입 이후에 있었던 일이니 요것도 어떤 그 서희의 업적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줄진 기억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눈에 많이 익은 그런 사료가 되는데요.
자, 영락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광개토 대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10년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죠. 400년, AD 400년 5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금강가야 작살나고 가야의 새로운 맹주로서 대가야로 중심지가 옮겨가게 되고 신라에 대한 어떤 고구려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그 증거로서 호명 그릇이 있었다. 이런 거 우리 다 배웠었잖아요. 여기는 3번까지 쉽네요.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이것을 우리는 정답이라고 읽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이게 지금 이제 5세기 시작하자마자의 상황인데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4세기 백제 근초고왕, 고구려로 따지면 이제 고국원왕 때 얘기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을 죽인 건 6세기입니다. 다른 시기고요. 금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도했다. 그런데 그건 금관이 아니라 금관을 대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번 반복했던 쉬운 문제. 요거는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한 사료가 되겠고요. 자, 나를 보면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가 38도선을 깔고 뭉개 죽을지라도 개인의 일신의 어떤 구차한 영달을 위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김구 선생님의 48년 2월 달에 쓰셨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김구 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겠습니다. 가는 이승만 박사인데 50총 홍선에 불참하였다 그러는데 불참했던 건 김구 선생님이 되겠고요. 자,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좌우합작 7원칙을 지지한 거는 이승만 박사가 아니고 이제 중도파들이나 김구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구 신탁 통치 줄임말이 탁치 아닙니까?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규식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성종이 가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해서 이걸 모두 폐지하였다. 성종 때 폐지가 돼? 이것을 폐지한 지가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여서 정당문학 최항희청에서 이를 부활시켰다. 성종 때 뭐가 없어져? 고려 성종이네. 고려시대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무책 28조가 받아들여지고 요것에 따라서 팔관회가 폐지되잖아요. 일시적으로 폐지가 되고 다시 최항에 의해서 부활되는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종은 조선 성종이 아니고 고려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고려 성종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고려 성종이 폐지한 팔관회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팔관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팔관회라는 건 다들 알고 있겠지만 순수 불교 행사 아닙니다. 민간 토착 신앙 플러스 불교 행사고요. 뭐 평양이랄지 아니면 개경, 서경 같은 주요 도시에서 열리게 되고요. 이때 뭐 워낙 큰 축제, 지금도 큰 국가적 축제는 막 외국 손님들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팔관에는 국제 교류의 장이기도 했고요. 토착 신앙 플러스 불교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또 도교적인 색채도 있었다라고 우리 배운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를 강조했던 왕건의 훈요십조에서도 상당히 이제 강력한 언급을 하고 있는 이게 이제 팔관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정월 보름에 개최됐다. 요것이 이제 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보통 한 10월 정도에 개최가 됐던 게 팔관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파이널에서도 엄청 강조했던 건데 11,000명을 주인공 아닙니까? 이게 뭐 100개, 1000개의 내가 있지만 거기에 떠 있는 달은 하나다. 거기에 다 달의 모습이 비춰져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가 아니냐. 그 중심이 누구냐? 바로 나 이산이다. 정조 대왕이시죠? 정조에 대한 설명 11,000명을 주인공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동농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갑인예성에서 왕권을 강조했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현종 때 예송 논쟁이 현종이죠. 남인에 대한 설명이 되고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현충사 들어보셨죠?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했던 건 자기 및 남편 숙종 때가 되겠고요. 자, 민간의 광산 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정수세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효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국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는데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서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륜행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삼강행실도 그러면 요건 세종 때가 되는 거고요. 이륜행실도 그러면 요거는 중종 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종입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나가니까 요 16세기를 또 살았던 임금이 되겠는데요. 조광조 등용하셨던 그분. 자, 중종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세붕이 풍기 군수로 가서 경부 경주 풍기 군수로 가서 백운동 서원을 세운 요것이 바로 중종 때 대표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서술했다고 그러는데 이 금오신화가 언제 저술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김시습이 15세기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니에요. 뭐 이거는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국조 오레이가 편찬이 되고 동국 여지승람이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성종인데 이 성종의 특징이 뭐냐면 15세기 사람이잖아요. 그죠? 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서 집현전을 창설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15세기의 세종대왕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종과 관련된 것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정부는 전시의 국가총동원상 여기서 딱 봤을 때 요거 1938년 국가총동원령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국가총동원령이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렵다 그랬죠. 이게 시행된 게 5월 달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자, 그럼 이제 국가총동원령이 근거해서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결국 1938년 5월에 시행이 돼서 이제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계속된 게 국가총동원령인데요. 그럼 38년 5월 이전의 것을 찾아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물자 통제령을 공포해서 배급제를 확대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국가총동원령 이후의 상황이 됩니다. 1940년대 상황이고요. 자, 요걸 좀 볼게요.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했다 그랬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육군특별지원병령이 이게 1938년입니다. 1938년. 근데 이게 2월 달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자, 그 다음에 뭐 금속류 회수령이랄지 국민징용령. 이 징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39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문제 한두 번 읽어보면 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한 20분여 시간 안에 다 풀려니 이게 어려운 문제다. 수험생들의 고충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것도 물자통제령, 금속류 회수령, 국민징용령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이거는 국가총동원령 이후의 문제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육군특별지원병령 요건 같은 38년이거든.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이외의 것들보다 같은 38년이니까 요게 좀 먼저지 않을까.
감이라도 잡을 수 있는 건데 워낙 시간은 짧고 뭐 문제는 초치기로 풀어야 되다 보니 더욱더 수험생들이 고충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요거는 2월 달이기 때문에 5월 달보다 3개월 앞섰기 때문에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8번에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식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안핵사 이용태 보고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거 동학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사하지 못했다. 뭐 주주주주 이제 난리가 났겠죠. 자, 전봉주는 금구 언평에 앉아 전라우대에 호령했고 김계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장 백산봉기, 즉 1차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졌고 여기서 이제 황토연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성 황룡촌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전주성 점령한 이후에 전주 화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화약 이후에 이렇게 집강소를 설치해서 호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이 지금 가에 들어갈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식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거, 요 중에 하나겠죠?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논산에서 남북접에 동학군이 집결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2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 이후가 됩니다. 자,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것도 2차 동학농민운동의 패퇴니까 가 이후가 되겠고요. 자, 동학교도가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건 이제 가 이전이 되는 게 삼례 집회 끝나고 나서 삼례 군수가 와가지고 야 니네 왜 그래? 응? 가가지고 저 왕한테 가가지고 사과받아.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갖고 보낸 게 복합상소잖아요. 그러니까 삼례 집회 이후. 그러니까 요건 가 이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백산에서 전봉준이 보구간민을 위해 걸개하라는 통문을 보냈다라고 나오는데 백산 여기 제가 색칠 미리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구가 존속한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신고해?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유무를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유지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기 있는 가라는 것은 임시 토지 조사국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존재했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존속한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연도를 다루니까 1920년입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무정은 1910년대, 뭐 연도까지 모르더라도 1910년대의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연초전매 제도는 1920년대, 그리고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의열단이 만들어진 게 1919년 3월 1일 이후잖아요. 이후부터 이게 20년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열단 시작으로 봐더라도 18년 이후니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봤고요. 자, 칠판 지우고 1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02년이니까 이제 15세기 초에 제작이 됐다는 얘기죠. 조선 학자들에 의해서 제작된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 광피도와 아이고 여기 딱 오네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15세기 초반이면 이성계, 이방원 이럴 때인데 세계지도고 뭐 혼일강리도 나왔으면 끝났지. 이거 뭐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 번 수업 시간에 봤는데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하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자, 그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이제 고구마 같은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가 되고 그 위쪽이 이제 유럽이 되겠죠. 요거 맞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로 보면 거의 전 세계 한 7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의 영향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 이제 기본반 때도 배운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했다 그러는데, 이 백리척을 최초로 사용한 것이 조선 후기에 정상기에 동국지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15세기 조선 전기의 지도니까 백리척 따위가 나올 리는 만무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4번이 틀린 선다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뭐 김흠돌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대구로 서울로 옮기려다 실패하였다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신무당이다라는 걸 밝히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신무당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한번 보자는 말이죠. 자, 4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 그러니까 우편역을 설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요게 소지 마립간 때일이 되겠습니다. 수도에 서시하고, 그러니까 경주죠, 남시를 설치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효소왕 때가 되겠습니다. 효소왕. 자,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을 교육하였다. 신문왕이고요. 관료에게 지급하는 노급을 부활한 건 경덕왕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지마립간이나 효소왕을 떠올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은 답이 워낙 쉽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가 볼 땐 아주 쉬운 문제에 속해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입니다. 한국사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적절한 거. 자, 중국인들은 발해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들, 즉 중국 왕조에 예속된 지방 민족 정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러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중국 문화보다는 중앙아시아 남부 시베리아의 영향을 강조해서 러시아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발해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접경 지역을 다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해를 중국도 자신들의 역사라 러시아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박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라고 반박하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구려인의 풍습을 이어받은, 예를 들면 이불병자상이랄지, 아니면 뭐 우리만이 가지고 있었던 뭐 온돌 문화랄지, 아니면 뭐 굴식돌방 무덤의 뭐 모주림 부조, 아니면 명꽃무늬 기와 수막사,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것들로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 문제도 쉬워요. 신라와의 교통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신라도가 있는데 이 신라와의 교통로만 가지고 우리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럼 신라가 발해하고만 교통했나? 당나라하고도 교역하고 일본하고도 교역했는데, 아라비아하고도 교역했는데, 그럼 뭐 중국, 아라비아, 일본이 다 우리 역사에,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고. 상경성 요거죠. 이 온도를 사용한 건 전 세계 민족 중에 우리밖에 없다라고 우리 그 한국사 시작할 때 처음에 배우잖아요. 요게 정답이 될 테고. 그다음에 유학 교육 기관이 이제 주자감이라고 나오는데, 주자감 같은 기구는 뭐 중국에도 있고 뭐 신라에도 국학이 있고 해서 요것만 가지고 좀 밀어붙이긴 좀 한계가 있고요. 삼성육부는 요건 당을 모방한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반박의 자료로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발해는 고구려인의 뒤를 이은 나라야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2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볼게요. 신라 문무왕의 유언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보면 서쪽을 정벌하고 그 문무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김춘추고요. 아버지가 백제를 멸망시키는 걸 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자 시절에 여기는 백제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정벌하고는 태자로서 참전해서 신라의 서쪽을 멸망시켰다. 백제를 멸망시킨 걸 의미한다. 말 되네. 그죠? 말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자, 북쪽을 토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고구려 멸망시켰다는 얘기인데요.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맞습니다. 보장왕 때 망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볼까요?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라가 여기 있는 백제 지역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반란을 벌이니 이건 신라 입장에서는 배반의 무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말이 된단 말이야. 정답은 아닌데. 그럼 이제 리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안정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문무왕 입장에서 제가 볼 때 협조하는 무리 정도면 고구려의 왕자 출신 안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협조하는 무리가 되고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 같은 사람은 고구려에 투항을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신라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4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지수신이 고구려에 투항했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는 수험생 누가 있겠습니까?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출제자 본인만 아는 문제죠. 이 부분 전공이신지 모르겠는데 출제자만 아는 문제. 나는 알고 있으니 너는 모르지 맞춰볼 테면 맞춰봐.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5번이 되겠어요.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회사에 이제 주식값이 쭉 나와 있고요. 자, 보니까 이 회사는 국내 진황지를 개간하고 관계사무와 산림천택, 식양재벌 사무 이외에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회사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농광회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광회사. 그럼 농광회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1904년에 보안회에서 일제 황무지 개척권 요구운동에 이제 반대하면서 만든 회사가 농광회사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농광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로의 백목적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한성직조회사 같은 거. 이게 1900년에 만들어진 건데 한성직조 컴퍼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될 테고요. 역둔토라는 거는 이제 그 역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유 미간지, 나라가 소유한 땅으로서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 이런 걸 약탈하려는 회사가 아니고요.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막고 우리 땅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려는 농업 관련, 광업 관련 회사가 바로 농광회사이니 약탈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해서 설립된 특허회사이다. 보안에 딱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서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회사다 그런데 이건 대표적으로 황국, 중앙, 총상회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이나 지지난번에 나왔다면 이거는 그래도 난이도 중급 이상의 문제가 될 텐데 워낙 다른 문제들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해서 경장을 주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경장사상이라고 들어봤죠? 요거는 이가 되겠습니다. 이 선조의 남자죠. 신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주장하지 않았다 말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설을 제기했다. 태허라는 건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기, 형상과 재료로 가득 차 있다는 주장인데요. 주기론의 창시자 화담 서경덕이 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종 때 사람이에요. 중종 말년. 자, 그 다음 볼까요? 정지훈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당 칠정 논쟁이 시작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이 되죠. 이게 바로 명종 때가 되겠습니다.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윤리가 담긴 향약을 최초로 보급하려 했고 성리학의 어린이 윤리서인 소학을 강조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조광조죠. 바로 조광조. 조광조는 중종 초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별로 구분을 해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뭐가 될까요? 여기는 일단 조광조, 그러니까 리을, 니은, 디귿, 역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요런 문제도 이제 다른 시험에 나왔으면은 그래도 무게감 있는 문제인데 이번 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어려웠죠.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시외 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도시외곽의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다. 우리 유치진의 토막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었죠. 맞고 번화가에서 최신 유행의 모던걸, 모던보이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뭐 노래도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모던보이는 박해일 씨 주연의 영화로도 상영이 됐었어요. 박해일 씨가 일제강점기의 모던보이로 나왔는데 모던보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 때는 오렌지족이라고 그러고 오늘날은 뭐 그런 표현 없나요? 뭐 이렇게 가로수길에서 이렇게 멋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던보이 이렇게 부르는데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에 몸빼를 입은 여성들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예죠. 근로 보국돼서 강제노동을 하였다. 이 문제 쉽네. 상류층이 한식주택을 2층으로 개발한 영단주택에 모여 살았다 그랬는데 영단주택이 아니고요. 이 문화주택이 되고요. 영단주택이라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 사는 그런 보급형 주택을 영단주택이라고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커뮤니티 보니까 하도 뭐 어렵네 뭐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했지만은 우리 수업을 들은 태건 가족들은 너무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17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모던보이 영단주택.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요거는 연도 문제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좀 디테일한 문제인데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이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김종필, 오히라, 비밀 회담이 되는 거잖아요. 요 회담이 처음 얘기가 된 것이 1962년에 요게 이제 그 김종필, 오히라 외무가 만나가지고 요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격분을 해가지고 1964년 6.3항쟁이 벌어지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수령과 계엄령을 반포하고 1965년에 광복 20주년을 기념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1962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유와 더불어서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AID 차관을 제공한다 그러는데 이 AID 차관이 제공이 된 것은 브라운 각서 이후 즉 월남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참전한 게 1964년 비둘기 부대, 평화부대로 참전했고 그리고 이제 전투부대가 참전한 게 1965년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66년에 여기는 AID 차관 제공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혼도 외우고 있는 수험생 글쎄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손꼽을 것 같아요. 자, 그럼 62년부터 66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문제가 되는데 자,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된 건 뭐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968년에 짓기 시작해서 단 2년 만인 1970년에 제가 태어났던 해죠. 새마을운동이 벌어졌고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그 년도에 바로 개통이 됩니다. 저는 경부고속국도와 함께 태어난 경부고속국동이에요. 경부고속국동이. 네. 자, 그 다음에 마산에 수출 자유지역이 건설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1971년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기관 산업인 울산 정유공장이 가동된 것은 1964년이니 요 사이에 들어갈 거는 여기는 3번밖에 없고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 공장이 설립된 게 이게 1961년이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정말 어렵죠. 야, 이 연도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자, 근데 18번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삼국사기 누가 썼어요? 김부식이 썼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동명왕표는 이규보입니다. 자, 제왕운기 이승휴, 그리고 삼국유사는 일연스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고려시대 진화라는 사람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문제예요. 아니,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규보가 되는데, 자,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여기는 진화라는 사람과 여기는 이규보라는 사람이 교류했다, 각별했다, 친했다, 이런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까? 근데 제가 어느 선생님하고 친한지 알아요? 제가 뭐 유시민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전한길 선생님하고 친한지 그런 거로 부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보통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20문제 중에 보통 2문제를 어렵게 내요. 이번 시험처럼 5, 6문제가 어려운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그 2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려운 거와 말도 안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최근 좀 뭐 굉장히 좀 시끄러웠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한 문제라도 더 맞고 좀 덜 공부한 학생은 한 문제라도 덜 맞아야 되는 것이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8문제는 누구나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다 쉽게 풀어요. 문제는 2문제 싸움인데 문제를 이렇게 내버리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나 교과서를 바탕으로 아니면 대강대강 공부한 학생이나 둘 다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거는 25%의 어떤 그 확률 게임인데 그럼 공부를 덜한 학생이 난 왠지 뭐 이 씨가 마음에 들어. 그래갖고 여기는 뭐 이 사람도 이 씨지만 이규부를 찍었어요. 그래갖고 맞추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왠지 고려시대 진화하니까 뭐 글쎄 뭐 김부식이 아닐까 이렇게 해버리면 공부를 많이 하고도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불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이거는 나는 아는 건데 너는 모르지. 맞출 테면 맞춰봐. 라는 식의 출제를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뭐 수험생을 을로 보는 것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국가에서 주관을 하는 시험이라도 수능하고 지금 공무원 시험하고 좀 달라요. 수능은 시대사별, 분류사별 규격이 있어요. 선사시대에서 몇 문제, 고대에서 몇 문제, 중세에서 몇 문제, 근대에서 몇 문제, 일제에서 몇 문제. 근데 공시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맨날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시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가? 감히 수험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대사, 분류사별 규격부터 일정해져야 하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대를 골고루 공부하는 게 우리 수험생이니까 그 규격부터 일정해져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내되 교과서를 바탕으로 최대한 사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한 학생이 풀 수 있는 아무도 못 푸는 자기만 아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는 그 어려운 한두 문제를 내기 위해서 좀 출제자분들이 좀 더 고민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공무원 시험은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과거 시험과도 같아요. 이번에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 시험 봤던 학생들 중에 재상이 나올 수도 있고 정승판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되는 과거 시험인데 좀 더 품위와 품격을 가진 그런 시험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한 학생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돼야 하겠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다음 해외 견문 기록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표해록이라는 견문록이 나오고요. 열하일기, 서유견문, 해동제국기 이렇게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표해록이 뭐냐면 15세기 성종 때의 견문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최부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열하일기는 18세기에
박지원이 쓴 거죠. 중국 황제의 생일을 맞아서 중국의 열하지방을 여행한 이야기를 쓴 게 되겠습니다. 자, 서유견문이라는 거는 1895년에 발간된 책으로서 류길준이 쓴 어떤 유럽이랄지 이쪽 좀 서방에 뭐 미국 갔다 유럽 돌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 어떤 서방 세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한 것이고, 자, 해동제국기라는 건 15세기 세종 때 가서 이제 성종 때 발간된 신숙주가 쓴 기행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언뜻 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자, 표현력은 사실 좀 우리 세속편대로 듣보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딱 제끼더라도 열하일기, 서유견문, 해동제국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땐. 이것도 뭐라 그러면 안 돼, 선생님.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것만 봤을 때 세기별로 구분이 가잖아요. 일단 15세기 신숙주, 조선 후기 박지원, 그리고 근대사에서 유길준. 그래서 이거 리을, 니은, 디귿 순서네. 표현력을 몰라도 요것만 알아도 풀 수 있거든요. 리을, 니은, 디귿. 자, 리을, 디귿 안 되죠? 리을, 디귿 안 되죠? 리을, 니은, 디귿. 얘가 답이고, 리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요 리을, 니은, 디귿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상난이도라고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역대급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많은 9급 문제를 봤지만 이토록 어려웠던 9급은 처음 봤어요. 커트라인 제가 볼 때는 70, 75, 80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 능사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이 한 문제라도 더 맞는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앞으로 또 좋아질 것 같아요. 이번에 워낙 좀 공론화가 돼서 앞으로는 좀 더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한 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출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학생의 입장에서 성실히 공부해야겠죠? 그래요. 우리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원하는 꿈을 향해서 공무원직을 이제 맡아서 수행하시면 될 테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